자, 봅시다. 오늘 배우는 파트가 뭐라고 했냐면 품사라 했어. 품사. 여기. 품사입니다. 품사.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품사라고 하는 거. 근데 품사를 일단 보세요. 보시고 내가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좀 이해하고 중간에 적고 할 테니까는, 왜냐면 적으면서 보면은 막 나중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적으시면 됩니다. 품사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써줘. Parts of speech 이렇게 불러요. 영어의 품사 하면은 말의 일부라고 하는 거야. 말하는 것들의 일부. 그러니까 누군가가 품사 이렇게 부르면 아, 이게 말의 일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영어에서는 품사가 8개가 등장을 합니다. 국어에선 품사 몇 개 나올까요? 국어에선 품사가 9개가 나오죠. 영어에선 품사가 8개가 나옵니다. 제 친구 중에 국어 강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중학교 때 품사 9개인 걸 모르고 넘어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넘어가기 전에 국어 품사는 9개잖아. 그치? 그 9개 공부하고 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영어의 품사 8개예요. 8개. 한번 적어볼게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동사, 감탄사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총 8개의 팔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들 이쯤 되면 생각할 거야. 선생님, 제가 아는 것 중에 의문사가 있는데 의문사는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을 거라고. 그렇지? 이 의문사가요, 총칭하는 말인데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명사랑 부사가 있죠. 그래서 영어의 팔품사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문사도 다 같이 부르는 명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천천히 이해하면서 들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크게 부하를 주지 않고 저도 시간 조절하면서 할 거니까.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명사.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뭐 나타낸다?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볼까?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문장의 주인인 주어, 행위의 목적이 목적어, 그리고 이 주어, 목적어, 목적을 설명해주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요. 이 명사의 종류. 명사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뭐랑 뭐로 나뉠까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게 됩니다.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네이버 영어 사전 같은 데 찾으면은 셀 수 있는 명사는 C 이렇게 나오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U 이렇게 나올 거야. countable, uncountable이에요.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이에요. 그러니까 용법을 좀 잘 하시면 좋겠죠. 자, 셀 수 있는 명사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단수와 2개 이상을 나타내주는 뭐가 있다? 복수가 있죠. 맞지? 근데 셀 수 없는 거는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 이제 우리가 얘를 뭐로도 쓸 수 있다고 했어? 주어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3인칭 단수 배울 때 he나 she나 it 같은 애들이 주어로 쓰이면은 동사에 뭐가 붙어? s나 es나 뭐 이런 게 붙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때는 주어로 쓸 때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니네 이제 16 정도 됐지? 만 나이로 하면 14살, 15살 이러기는 한데 모의고사 지문에서 보면요, 사람은 처음 만난 모습으로 그 사람을 기억을 한대. 맨 처음 만난 모습.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갓난생일 때 애기 낳았을 때 그 모습으로 기억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 눈에는 어때요? 아무리 커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다 그래도 아직 뭐야? 애야 애. 여러분들 애기 취급하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애기 취급하면 별로 안 좋지. 다 컸는데 왜 애기 취급해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말 좀 고민해 봅시다. 여기다가 적어볼게. 아기 취급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가 돼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기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뭐처럼 대해? 아기처럼 대해. 요 두 가지가 아기 취급이죠. 맞아? 내 애 취급해, 누구 취급해 하면은 나는 애가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애처럼 대해 이러면 애기 취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서 단수 취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얘도 똑같아. 나는 단수는 아니야. 왜? 셀 수 없으니까. 근데 뭐로 배운 거야? 단수처럼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가 붙을 때 s나 es나 is가 붙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죠. 동명사주어, 부정사주어, 명사절주어 나올 때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단수 취급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념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셀 수 있는 명사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일반 명사와 여러 개 집단한테는 집합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개념의 추상 명사, 한계가 없는 물질 명사, 하나밖에 없는 고유 명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썼어. My family is large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뜻이야? My family is large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크다는 얘기야? 가족의 구성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썼어. My family are tall 이렇게 썼단 말이야. 선생님 단수인데 알지. 근데 동사를 are를 썼단 말이야. 왜 이렇게 썼을까?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사를 집합 명사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4명이면 4명 중에 몇 명 정도는 커야, 한 3명 정도 커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명사들을 집합 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막 잘 안 써요. 자, 추상 명사,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이거 잘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사랑 이렇게 보세요. 사랑. 누군가는 사랑했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부모님이 생각나. 부모님을 향한 사랑.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생각나.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생각나냐면 연인 간의 사랑,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거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뭐 학교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사랑, 뭐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 맥락에서 이게 사랑입니다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 그런 관념적인 개념을 추상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운동을 하는 것 이렇게 했어. 운동을 하는 것. 운동을 한 시간도 셀 수 있고, 운동을 한 횟수도 셀 수 있고, 운동을 같이 한 사람들도 셀 수 있지만 운동하는 것 자체는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명사가 됐을 때 추상명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 물질 명사는 뭐냐면 한계가 없는 물질에 대한 걸 나타낼 때 물질 명사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종이는 종이 한 개라고 불러요? 종이 한 장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이는 종이 한 개라고 부릅니까? 종이 한 장이라고 부릅니까? 한 장이라고 부르죠. 왜? 왜 한 개라고 부르고 안 부르고 한 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종이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야. 네, 예를 들어서 종이 이렇게 찢었어. 그럼 한계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그 종이 만들 때 맨 처음에 나오는 펄프에 있는 거는 종이가 한 개예요, 한 장이에요?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물질 명사로 부르는 거야. 셀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한장 같은 수량사라는 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냥 고유명사. 고유명사는요. 이게 세상에 몇 개?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이름, 나라 이름, 지명, 단체명. 그러면 잘 생각해봐. 사실은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뭐다? 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봐봐. 하나밖에 없으면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나라 이름 쓸 때 위에로 써 아래로 써? 코리아를 쓸 때 대문자로 써 소문자로 써? 대문자로 쓰죠. 그렇죠? 소문자로 안 쓴단 말이야. 이런 늘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한번 써볼게. 위에는 뭘까요? 위에는 그냥 흰 집이란 뜻이에요. 흰 집. 밑에는 뭘까? 미국에 있는 백악관을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뭐로 써 있으니까?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고유하다는 거야.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죠.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고 지명도 마찬가지고 단체명 같은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는요. 앞에 대문자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아 이거 그냥 단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다음에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는요. 이 대자가 대신하다라는 한자거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 대명사는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제기 대명사, 뭐 부정 대명사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명사가 대명사가 뭘 대신하는 말이다? 명사를 대신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 어렵지 않죠? 뭐 그럼 동사를 대신해 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대동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죠? 부정사를 대신해 주는 말은 대부정사 이렇게 부릅니다. 대자가 들어가면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쪽이니? 오케이. 자, 조금 이렇게 좀만 이 정도면 될까?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치?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연관성이 있다. 자, 형용사는 뭐 하는 애입니까? 누구 설명해 주는 말? 명사를 그렇죠? 설명해 주는 말이죠. 명사를 설명해 주는 명사 수식의 말입니다. 이런 애를 한정의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 서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차피 이거 아무도 안 보여줄 거거든. 자, 어떤 여자? 걱정 마. 여자애들한테 가서는 어떤 남자 하니까 얘기해도 돼. 나도 얘기할 거니까. 자, 어떤 여자? 자, 어떤 여자? 다 네 명 다 얘기할 거야. 자, 어떤 여자? 키 큰 여자. 자, 어떤 여자? 아무거나 얘기해줘도 돼. 괜찮아. 자, 어떤 여자? 한정. 이따 적을 시간 줄 거야. 벌써 이렇게 달릴 필요가 없어. 자, 어떤 여자입니까? 자, 어떤 여자? 자, 어떤 여자? 레온 씨. 자, 어떤 여자? 예쁜 여자. 자, 어떤 여자? 다 얘기할 거야. 자, 어떤 여자? 동욱 씨, 어떤 여자? 본인 차례야. 세상 모른다는 표정하지 말고.
자, 어떤 여자? 어? 모르겠어요. 여자는 없으니까. 자, 어떤 여자? 어? 다 종목 바꿔야겠다. 자, 차로 합시다. 차. 야, 저 바꿔본 거 처음이야. 자, 어떤 차? 빠른 차. 또 어떤 차? 전기차. 어떤 차? 어? 큰 차.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차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빠른 차가 이만큼 있을 거고, 전기로 가는 차가 이만큼 있을 거고, 큰 차가 이만큼 있다고 쳐봐.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형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위가 겹치는 게 점점 어떻게 돼? 좁아지지. 이 전체 범위에서 형용사 3개 겹친 범위는 더 좁아지지. 이 형용사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더 좁아지겠지.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를 이렇게 해서 한정의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범위를 정해주는 거니까. 보호로 쓰이는 거는 보호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형용사가 한정의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있고 서술의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한정의 형용사, 서술 형용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올리 생각해봐. 올리는 주격 보호, 주어로 설명해주는 보호나 목적어 설명해주는 보호로 올리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 없어? 머릿속에 생각해봐. she's only, he's only, it is only로 끝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무조건 명사밖에 안 꾸며주거든. 얘는 한정 형용사라고 불립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어. alone, 혼자서 이런 뜻이죠. 얘는 서술적 용법밖에 안 쓰여. 이런 애들도 우리가 형용사 파트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사. 부사는요, 꾸며주는 말들이 되게 다양해. 얘가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같은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설명해주기도 해. 그게 잘 봐봐. 형용사는 명사 수식으로 끝나는데 부사는 여기에 뭐가 없어? 잘 보면 여기에 뭐가 없어? 문법적으로 중요한 품사인 누구? 명사가 빠졌어.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데 부사는 어떻게 된 거야? 명사를 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명사를 주어라 목적어를 설명해 줘야 보충해 주는 보호가 되는데 명사를 빼고 수식하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참고로 문장 성분 여러분 알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죠. 근데 목적어도 안 되고 주어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돼. 동사는 저기 나오잖아. 그럼 얘는요. 문장 속에서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왜 쓸까? 그럼 왜 쓸까? 왜 쓸까? 이 부사를 쓰는 이유는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쯤 혹시 그런 거 배울 거야. 빈도부사. 빈도부사 이런 거 배우지. 빈도부사. always, sometimes 막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부사 배울 텐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잘 나오네. 자, 부사를 배울 때 여러분들 부사 넣으면 갑자기 2형식이 3형식이 되고 3형식이 5형식이 되고 막 그래요? 안 그러죠? 그냥 퍼센트만 막 0%에서 100% 이렇게 나오기만 하잖아. 맞지? 그렇게 나오기만 하고 문장의 성분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없는 거야. 왜? 빈도부사는 빈도라고 하는 게 얼마큼 자주 했느냐를 표시해 줄 뿐이거든. 여러분들 그런 거 배웠을 거야. 조비디란 막 이런 거 주문처럼 외웠을 거야. 조동사, 비동사, 디, 일반 동사 막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있잖아. 부사의 위치예요. 빈도부사의 위치가 아니라 그냥 부사의 위치인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요. 여러분들 뭐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명사 앞에 쓰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힌트.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부를까요? 전치사 말고.
우리나라 공원에 친구와 이렇게 붙잖아. 우리나라 말은 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 후치사 이렇게 불러요. 뒤에 붙는다고 해서. 자, 그러면은 봐봐. 인이 있어. 인이 있어. 봐봐. 여긴 누구 자리일까? 얘가 품사가 뭐야? 전치사잖아. 그냥 생각을 해봐. 얘가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누구 앞에 오는 말이라고? 명사 앞에 오는 말이래. 여기는 누구 자리야? 품사가? 어려워? 여기 써 있잖아. 이 전치사가 명사 앞에 쓰이는 말이래. 그럼 전치사 뒤에 누구 써줘야 되는데 명사 쓰잖아. 너네 바위 같은 것도 전치사잖아.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고 싶냐면 동사가 들어오고 싶은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거야. 누구 옷으로? 명사 옷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써줘? ing 이렇게 써주잖아. by ing, in ing, on ing 이렇게 일하잖아. 그때 ing가 동명사의 ing야. 그러면 이걸 말 바꿔볼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올까? 명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놀랍게도 벌써 반 이상 했어. 뭐 한 게 없는데 별로 안 어렵지? 그냥 이해하면서 들으면 되게 쉬워. 근데 이게 뭐 저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듣다가도 재미가 없어. 가볍게 그래서 내가 뭘 한 거냐면 키워드를 잡고서 설명한 거야. 무슨 키워드? 명사. 무슨 키워드? 명사. 그리고 앞에서 뭐 했어? 명사 설명해 줬잖아. 명사 설명하고 명사 이용해서 개념들을 설명해 준 거야. 형용사를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 부사는 명사 빼고 설명해 주는 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이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그렇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전치사는 뭐 시간이 이런 거 맞아. 형용사 명사에 다 아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기는 이렇게 놓으면 좀 괜찮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봐볼게. 감탄사는 와우 이런 거거든. 와우, 웁스. 너네를 지금 뭐 야르 막 이런 거야. 몰라도 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랑 뭐 남은 거야? 접속사랑 동사 남은 거지. 이것도 되게 쉽게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올 만하지. 어렵지 않지? 어려우면 얘기해줘. 자, 접속사야.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이거는 뚝딱 하고 저 왼쪽에 동사 그리는 여기는 동사 뚝딱 그리면 끝나. 자, 접속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다 생각하면 돼. 자, 뭐 해주는 말이다? 연결해 주는 말이다. 막 니네 보면은 명사, 구, 형용사, 절 이런 말 쓰잖아, 그렇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알지 어딘지? 우리나라 그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중3이가 흥선대원군이라 알아?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어요? 나라 걸어 잠궜잖아. 쇄국 정책, 척화비 세우고 눈 파란 애들 다 귀신 이러면서 막 성경책 이런 거 다 불태우고 막 이랬었다. 일본 애들 옛날 별명 뭐였어? 쪽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쪽발이라고 불렀냐? 키가 되게 작았어. 성인 남성들 평균 키가 막 150 막 이랬단 말이야. 더럽게 작았지.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머리 노란 애들 남자고 여자고 안 가리고 결혼을 막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전자 이렇게 섞은 거야. 신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척합이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하늘나라를 가시고 우리나라의 고종황제. 여러분 고종황제가 제일 좋아한 음료수가 뭔지 알아? 커피요, 커피. 자, 그러면 생각해봐. 그때는 알겠지만 우리가 마시는 이런 느낌의 커피가 아니야. 진짜 사발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 물에 벌컥벌컥 막 이렇게 마셨단 말이야. 우리나라 공깃밥이 왜 공깃밥인 줄 알아? 여기 떠다니는 공기가 아니라 옛날에 사료를 찾아보면 조선인들이 밥을 진짜 막 무식하게 이렇게 고봉밥을 싸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밥 공기를 보급하기 시작한 거야. 조그만 여러분들 그 지금 있는 그 조그만 밥 공기 있지. 여기다가 담아 먹으러 밥 공기를 보급을 한 거야. 그래서 공깃밥이란 말이 그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사료 그 역사 책 보면 조선 사람들 밥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막 먹었다가 김치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그 음식 중에 나물 음식이 되게 많잖아. 그 나물 음식이 왜 많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보릿고기 넘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물 가지고 해 먹으려고 찾다가 그렇게 나물 음식이 실제로 되게 많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좀 아픈 추억이지. 자, 고종 황제 가장 많이 먹었던 좋아하는 음료 커피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이 영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영어를 연구하고 싶은데 뭐 그때 이승만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나 했는데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명사 대명사 이런 말 쓰지만 옛날에 명사하면 noun이고 대명사가 이제 pronoun이거든요. 얘가 adjective, 얘가 adverb. 영어로는 안 적었는데 뭐 이런 말들을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답이 나와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눈을 돌려보니까 누가 있어? 여기. 얘도 영어 잘 썼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보다 영어 먼저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적어도 뭘 했을까? 영문법 책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놨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영문법 책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다른 용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봤지만 우리가 수동태 이런 말 쓰잖아. 수동태. 능동과 수동이잖아. 그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 이런 거 웃기긴 한데 국어에서 그게 들어오면 뭡니까? 능동과 수동이에요? 국어에서 뭐라고 불러? 사동과 피동이라고 부르죠. 사동과 피동. 우리 영어에서는 능동과 수동인데 국어로 가면 사동과 피동으로 말이 바뀐다고요. 그 능동과 수동이라는 한자가 일본에서 쓰이는 한자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상당수의 용어 중에는 일본식 한자 언어가 있어. 근데 나는 용어 자체에 집착하는 편은 아닌데 왜 용어를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의 약속이야. 중학교에서도 이 용어를 쓰고 고등학교에서도 이 용어를 쓰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이 용어를 써. 이게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만국 공통이잖아. 이거는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이고 이런 거. 이게 1차니까 직선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말로 안 나타내도 일본에 가도 똑같고 미국에 가도 똑같고 우리나라 와도 똑같잖아. 하나의 용어로 약속을 한 거잖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에 가서도 부정사, 동명사 이런 말들 똑같이 쓴단 말이야. 그럼 나는 똑같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도 이게 한자어로 이 대나무 마디 할 때 마디 절자예요. 대나무 마디 한 마디 하나 할 때 관절 이런 표현 쓰잖아. 그렇지? 그 절자거든. 이게 절이 우리 그 영어에서는 문장이라는 말을 뜻해. 문장. 자, 그러면은 접속사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등 위와 종으로 속하는 종속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나랑 한 20살 차이가 나. 그분을 내 여자친구로 위든 아래든 이게 좀 곤란하잖아. 이 임창정 같은 사람이야 뭐 19살 위 안에도 남녀 난다고 그러잖아. 나 같은 사람이 위에 20살을 만나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그 아래 20살을 만나면 이제 만날 수는 있지만 아래 20살을 만나도 좀 이상하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잖아. 위치가 같은 거를 등 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건 이해하지? 자, 그다음 종속이야. 종속. 자, 종으로 속하는 거야. 문장이. 그러면 종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 종이 있으면 누가 있겠어? 노비 뭐? 아 맞아 뭐 주인이 있겠지. 노비가 있으면 주인이 있잖아. 그래서 주의 문장을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종속절이 있으면 주절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종속절은 건드려도 될까 안 될까? 종속절 건드려도 돼. 노비잖아 노비. 주절은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잘 봐봐. 어느 날 날씨 좋은 날 저기 노비 박씨가 박개똥이라고 하자. 박개똥이 여기 박씨인데 다시 여기 없는 성씨 최씨 하자. 최씨. 여기 박씨가 있으니까 바꾼 그치. 최개똥이 옛날에는 언년이 개똥이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어서 그
부평가족공원 이런 데 가봐도 진짜 언년이라는 이름이 좀 많아. 할머니 중에는. 그러니까 최개똥이라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보자. 미안해 자꾸. 박군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입에 붙어 좋아해서 그런 거야. 자, 어느 날 우리 그 최노비가 주인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최노비한테 와가지고, 야, 마, 나 옆에 박대감이랑 좀 놀고 올 거니까 집 좀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노비가 그래. 뭐라 그래? 아이고 대감님 다녀오십시오. 집은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주인은 혼자 돌아다녀도 된다고. 근데 봐봐, 최노비가 어느 날 삘 받았어. 이 못 사먹겠다. 맨날 빗자루질하는데 나도 하루 좀 놀아보자.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저 오늘 날도 좋은데 옆에 저기 이제 언년이랑 저 밖에도 좀 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감이 이러고 있다가,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지 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어딜 노비 같은 놈이 네가 어딜 집도 안 지키고 어딜 나가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종속절은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다닐 수 없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종속절을 알아두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해볼게. 자, 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엄마야.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애를 이렇게 뵌 거야. 이렇게 뱃속에 있다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어머니는 임신을 하기 전에나 임신을 한 후에나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혼자 돌아다니지. 아기는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헤엄치는 거 말고 그건 돌아다닌다고 할 수는 없잖아.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헤엄치고 노는 거잖아. 아기가 혼자서 돌아다녀 못 돌아다녀? 못 돌아다니죠.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탯줄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맞지? 나중에 되면 뭐부터 하기? 아기들 낳으면 뭐부터 하냐면 엄마 아빠들이 딱 아기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있냐를 본단 말이야. 눈 제대로 떠지는지, 눈에 허옇게 끼었는. 얘도 엄연한 사람이거든. 접속사로 연결돼 있을 뿐이야. 사람인 건 똑같아. 그러니까 문장인 건 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되지? 제가 시험 대비할 때 그거 생각나요? 스펀지를 물감에 담그면, 이거 얘기했던 거 생각나? 스펀지를 파란색 물감에 담그면 파란색 스펀지가 되고, 빨간색 물감에 담으면 빨간색 스펀지가 되는데, 이 스펀지가 모양이 변해 안 변해? 모양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데 성격만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 등위 접속사에는 일반적인 등위 접속사와 의미를 더하는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and나 but이나 or 같은 애들. 상관 접속사는 이런 거야. not A, but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애들 있죠.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생각해봐. 너네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여기다 적어볼게. 칸 좁으니까 and만 적자. and가 이렇게 있을 때 A랑 B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문법적인 성질이 어떻다? 같다. 그렇죠. 이런 구조를 어떤 구조라고 불렀을까? 병렬의 구조라고 불렀다. 맞죠? 그러면 and도 but도 or도 다 똑같거든. 문법적으로 같아. 여기 보면 but 있죠. or 있고 nor 있고 but 있죠. A와 B는 기본적으로 어떨까? 문법적인 성질이 서로 같다. 근데 동사는 B에다 맞춰준다. B. 이게 동여가 B as well as A거든. B에다 맞춰준다. 됐습니까? A가 아니라 B다. A, B 둘 중 하나. A, B 둘 다 아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아니.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 등위 접속사 살펴볼게. 종속이 접속사 살펴볼게. 종속 접속사는 얘는 역할로 나뉩니다. 얘가 문장을 이끌고 명사가 되는 경우랑 문장 이끌고 부사가 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잠깐만. 자, 명사가 되는 경우 얘는 that도 되고요, what도 되고 의문사도 됩니다. that이 되고 what이 되고 if나 whether가 되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됩니다. if는 원래 우리가 부사절로 알고 있죠. 근데 if가 명사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부사의 역할. 우리 여기 복습해보면 부사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되죠. 얘는 의미로의 접근이야. 그래서 얘는 종류가 의미 종류가 뭐가 있냐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됐어? 이런 애들로 의미가 분류가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표현해 주느니라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야. 나중에 교재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 남았을까? 동사 남았지. 동사. 자, 오케이. 동사 여기다 적어볼게. 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잘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근데 동사가 뭐냐면은 움직임이나 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야. 뭐랑 뭐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야. 문법에서 동사의 역할들 한번 봐볼게. 자, 다 왔어. 이제 5분 내로 끝날 거야. 자, 봐봐. 여러분, 동사 뒤에 오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문장에서 동사 뒤에 뭐가 와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저기 주어 동사 이런 거 쓸 때 목적 아니면 보어가 오죠. 이 형식이 그냥 주어랑 동사, 이 형식은 보어가 있고, 3형식은 목적어가 있고, 4형식은 목적어 2개가 있고, 5형식은 목적어와 보어가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왜냐면 맞잖아. 뒤에 보어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맞죠? 목적어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지. 자, 보어는 뭐 해주는 말이었어? 보충해주는 말이었지. 맞습니까?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보호자 한번 생각해. 보호자. 너네 PC방 좋아하냐? 혹시 PC방? 안 좋아해? 용인 PC방 좀 가냐? 조금? 그럼 PC방에서 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시험 끝나서 막 게임을 하고 놀았는데 10시가 되면 뭐라고 와? 자,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근데 내가 옆에 부모님이 있거나 뭐 성인이 형이나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10시 넘어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지. 맞죠? 게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이제 성인이 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누가 날 보고 10시에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 맞죠? 그럼 생각해봐. 보호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난 그 제도 내에서 완전하다는 것과 불완전하다는 것과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건데 완전한 거야. 오케이? 보호자가 있어야 되면 그 제도 내에서 나는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거라고. 목적어 한번 생각해 볼게. 목적어. 여러분, 목적어는 친구 생각하면 돼. 뭐 생각하면 된다? 친구 없이 반에 보면 왜 혼자서 20년 왕따 시키는 데 있어. 보통 이런 데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 혼자 먹을 거라고 맨날 책 보고 막 핸드폰 보고 막 그런 애가 있어. 자기 혼자 사는 애 자동사라고 불러. 애들 보면 어때? 가끔가다 애들 보면은 손잡고 있는데 전화기하고 막 핸드폰하고 막 타인에게 의존도가 되게 강한 애들 있잖아. 목적어 있을 때는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2개다.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보어를 먼저 써주고 목적어를 나중에 써주는 거야. 자, 1형식은 보어가 있어 없어? 없죠. 완전. 2형식은 보어가 있어 없어? 있죠. 얘는 불완전. 3형식은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죠. 보호가 없죠. 보호가 없으니까 완전. 얘는 두 개니까 패스. 오형식은 보호가 있으니까 불완전이지. 맞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좀 데스크 문창균이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자, 여기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니까. 자, 그다음 목적어 파트 봐볼게. 얘는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얘는 자동사. 얘는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자동사. 얘는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두 개면 이름 뭐라고? 수여동사. 오형식 목적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동사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그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완전 자동사면 자기 혼자 있는 거니까 1형식이 있구나. 불완전 타동사는 보호만 있으니까 2형식이 있구나.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도 있고 보호도 있으니까 5형식이 있구나. 요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품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한 거야. 요 내용이. 우리가 한 30분 정도 수업을 했어요. 3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관념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다 못 알아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문법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품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거든. 품사는 기본적으로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없으셔? 자, 그럼 잠깐만 쉬고 다음 수업 이어갈게요.